야, 이 활동 재미있겠어요. 너무너무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 활동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내린 가치 판단하고 인권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나하고의 관련성에서 보니까 정말 인권이 나와 어떤 관련성인지를 실감하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나 진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교직원 화장실이 이게 변기가 있는 그 칸에 들어가면 변기하고 그 문하고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항상 나올 때마다 제가 불편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학생들 보니까 이게 인권의 문제네. 그렇죠. 이야,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아직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활동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그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해내는 것. 그 이제 이를테면 그 모든 권리가 인권의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학교를 돌아보면서 학교 현장에서 인권적인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 정말 중요하고 사실 학교가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활동이기도 하지요. 학생들이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인권 요소들을 뽑아보자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들 화장실에는 비데가 있는데 우리 화장실에는 없어요 라는 문제고요. 그건 사실 최근의 얘기고 좀 더 한 5년 전쯤에는 선생님들 화장실에는 휴지가 있는데 우리 화장실에는 없어요 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걸로 볼 건지 아니면 인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를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 과정이 다 교육이죠. 네가 교사해. 그렇죠. 요즘 그렇게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대체 교사라고 하는 위치와 교사가 갖고 있는 특권은 무엇이길래.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인권이면 모두가 그 같이 존엄에서의 동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이것들이 현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아동이 아닌 여기 우리가 저 수업을 그러니까요. 참여하는 저 위치에 있었다면 교실의 풍경이 어땠을까? 수업의 풍경이 어땠을까? 아마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죠? 저기 있는 학생들의 나왔던 학생들보다 더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학생이고 어리다는 것이 결코 성인들보다 미성숙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참여의 기회만 보장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권 이야기하다 너무 좀 거창한 주제니까 아까 우리 최태성 선생님이 이제 유려하다 이런 단어들 막 나온다고 인권하면 좀 왠지 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장애인이라든지 예컨대 난민이라든지 뭔가 좀 특정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인권 침해되고 그런 거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우리는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뭐 아동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보면 굉장히 작은 어떤 불편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화장실이 불편했다. 그렇죠. 뭐 사무라이 불편했다.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거대한 이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라도 인권 침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저는 깨우쳐 주신 점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활동과 이 개념, 그러니까 아까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내용이 활동과 개념이 서로 넘나들 수 있었다는 그렇죠.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선 선생님 그 수업 준비할 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하고 자료,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던데 그거 다 혼자서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좀 이렇게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주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 궁금해 죽겠어요. 사실 첫 번째 활동은 유럽 회의에서 나온 콤파지토라는 그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활동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서 보고 이제 그걸 약간 이제 활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을 사실은 관찰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수업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아무래도 얘네가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 얘네가 그래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안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교육청의 존재 이유를 힘이 불끈 그런 기분인데요.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뭐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나 봐요. 지금 사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에 맞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계속 개발돼서 제공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웹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재밌네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제 학교에는 다 배송을 해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참 재밌게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보람을 느끼고요. 사실은 자료는 많이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좀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좀 잘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학교급별에 맞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온라인 수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바로 예. 학생들에게 집에 있을 때 뭐 국어, 수학 이런 것보다는 이 시기를 맞이해서 인권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예.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권 교육이 좀 더 확대되고 이런 교육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제 기억에는 아마 1997년 7차 교육과정부터 그 인권이 좀 교과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사실 찾아보니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믿기지 않았는데 1차 교육과정에도 인권이 있더라고요. 네. 1차 교육과정에 있어요. 근데 그냥 글자가 있는 거고 이게 실행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7차 교육과정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요. 저희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 보면 전보다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할수록 인권이 양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피부로 못 느낄까? 활동가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인권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낄까? 왜 선생님 같은 수업을 보고 우리는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왜 우린 저런 수업을 받지 못해서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그런 인권을 접근할 때 우리가 약간 실제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그 쟁점 또 활동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준다면 저는 교과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제한되고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이 또 자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생생한 그런 이슈들을 담지를 못해요. 예컨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사례로서 담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학교 인권 교육이지만 학교가 다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활동가님들의 도움도 받고 지자체의 도움도 받고 시민단체의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 지금 밖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서로 그냥 어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서로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합쳐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학교가 학교 밖과도 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으면 저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인권교육 효과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삶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 인권 교육을 가면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다 그리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는 말해도 돼. 그러나 그 권리가 학생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인권은 이상에 그칠 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의미 있는 숫자로 참여하고 학급의 규칙을 정할 때 인권적 규칙을 세워보고 기준을 정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느끼는 이제 여러 그 일들과 또는 어려움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 인권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숙고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 과정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예전보다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예, 인권 단원도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인권 단원은 생기고 인권에 대한 관심은 늘었는데 여타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여전히 비인권적인 표현이나 특히 비인권적인 사파 이런 거 여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교과 과정 전반, 교과서 전반에 인권의 관점이 기반으로 잡혀 있지 않다는 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는 교사가 양성되는 과정 그리고 뭐 자격 연수나 그리고 그나마 자주 있는 직무 연수 이런 과정에 선생님들 먼저 인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학습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 박사님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하다. 네. 우리 예비 교사나 현직 교사들에 대한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뭐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예. 일단 조례상으로서는 그 자격 연수 시에 2시간 이상을 편성하도록 그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좀 꾸준함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나 이런 연수가 그냥 단발성으로 2시간 해서 뭐 그냥
패스하면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처럼 그 양성 과정에서부터 또 임용 이렇게 해서 꾸준히 그걸 받아온다면 그 1, 2년 안에는 확 바뀌진 않지만 이런 연수가 5년, 10년 꾸준히 진행된다면 선생님들도 그 교직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권 영향 평가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문이 나가거나 학교에 안내문이 나갈 때 미리 한번 이게 인권의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부모 교육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학부모가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학부모란 용어보다는 학생 보호자 교육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학생인권센터를 통해서 그런 작은 문구 하나라도 꾸준히 이렇게 좀 서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교대 사대 교수들도 꼭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웬만하면 다 우리 저기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대학에서도 교수들도 그걸 받으면서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보고 우리가 인권 친화적이 되라고 하면서 대학이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교사니까 받아가 아니라 교육 관련 종사자는 다 받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그런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오셨고요. 네, 처음에 나왔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네. 이런 게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빨리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 관계자가 오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근데 큰 틀이 바뀌려면 교육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되게 현직 교사한테도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데 교육과정 네이밍부터 아예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이게 그 밑이 완전히 바뀌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요. 제가 학교 현장을 소재로 하는 거는 많이 다룰 수가 있었지만 가정에 대한 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부터 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인권 교육, 특히 자녀에 대한 자녀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좀 받는 지원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소위 그 인권 선진국이라든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인권 교육을 별도로 교과목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 교육 과정에 인권인의 관점이 그냥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 과정에 화장실 변기 청소하기, 아침 식사 준비하기, 뭐 테이블에 커피를 쏟았을 때 이거 청결하게 정리하기 이런 게 교육 과정의 요소로 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의 권리, 단체 교섭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단체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버린다는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요? 네. 심지어 초등학생들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하잖아요. 거리 나와서. 초등학생들이 단체 행동권 합니까? 네. 와, 근데 대단하다. 우리나라 같은 데 이게 굉장히 우려할 건데 실제로 보면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것 때문에 사회 혼란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냥 저 생애적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인권교육이라는 것을 국가의 하나의 역할로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책무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국가 제도와 정책으로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 가고 있지 못하는 인권 단원 하나만 조금 늘어도 그래도 발전했다고 지금 평가되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서 좀 더 갈 길이 좀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이 학교 내에서 인권 교육이 좀 내실화되려면 학교 내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좀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인프라, 좀 틀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좀 해결이 돼야지 또 어떤 노력이 있으면 그런 협력적 관계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 하나 그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있죠. 그 아동 청소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로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그 인권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게 먼저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그 하나의 정체성에 가둬두지 않고 그 지역을 이루는 중요한 한 구성원, 시민으로서 위치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에게 이제 지역사회 인프라가 무엇을 해줄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청소년은 권리 주체자로 자리를 잡기보다는 여전히 보호의 대상, 무언가를 받는 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도 좀 형식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 논의 과정 자체에 청소년이 초대되어지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인권 교육이 어떻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 구성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인권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말씀씩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헌법에도 인권보장이라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교육 과정이 인권에 기반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그런 법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020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지금 개정 교육 과정 준비 중에 있죠. 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에 대한 내용과 범위 이런 것이 좀 더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교과서도 좀 더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이것을 좀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좀 많은 기회, 다양한 기회들이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한층 나은 좀 인권 감수성, 뭐 우리 사회 인권 지수가 높아지겠죠. 저는 인권이라고 하는 걸 할까 말까, 이거 이만큼 많이 했는데 과거보다 나아졌는데 이제 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규정하고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권교육에서 좀 우리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좀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저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학교 교육 열심히 해야 되고 교육청 인권위원회 뭐 활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가 삶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신체의 일부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 소지가 드러나는 거죠. 뉴스, 광고, 드라마, 온갖 표현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을 그 참여의 주체로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로 개학이 5차례 연기가 되었는데, 그럴 때 교육부, 방역 당국,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과 노력이 계속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교 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가 좀 빠져 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학교 생활은 사실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요.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공간으로 몰리는지, 그리고 어디가 겹쳐지는지,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동선과 공간 활용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당사자를 위한 조처가 내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대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인권 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로서 생각해 보면 인권 교육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기들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를 인식해야 하지만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과 대립되는 구조로 많은 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배워야 하는 존재고 교사는 가르치는 존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인권의 영역에서는 교사나 학생이 함께 배워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인권을 상승시키는 그런 교육 형태로 변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저도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10사람의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10사람의 한 걸음을 만들어내는 그 힘은
저는 공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인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 그 토대는 역시 또 공교육에 또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좀 좋은 그런 어떤 인권 교육들이 좀 우리 학교 생활, 우리 삶 속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격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인권 교육은 교육의 장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가장 핵심에 놓여야 하는 중심초입니다. 잘 사는 사회를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해 내실 있는 인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노동인권 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수업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조차도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가 시민사회와 좀 소통하고 좀 연대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과정부터 어쨌든 단계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